TV 타임즈. 더마과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가을 개편에도 살아남은 더마카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개편을 단행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좀 바뀌게 되니까요. 시선 집중, 청력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뭐가 달라졌나 좀 찾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2847님이 커피 한 잔 타놓고 두 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잘 듣겠습니다. 모닝커피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이긴 하죠. 그렇죠. 제이비 목소리가. 네. 자, 정석훈님. 돌고 돌아 다시 월요일이네요. 그럼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네. 좋아요님, 울산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해주셨고, 이윤준 아빠님은 여기는 부산인데 태풍이 실감납니다. 가로수가 부러지고 흔들리는 게 무섭네요.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태풍 상황 좀 정리 좀 할까요? 네, 어제 저녁 일본에 상륙해서 북상 중인 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지금 영남 해안과 제주에 강한 바람과 비가 지금 예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서서 흰남노가 핥히고 간 부산과 포항 등 영남 지역 지금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인데요. 네. 태풍은 새벽에 제주를 지났고요. 오늘 오전에 부산 그리고 오후에는 포항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태풍 강풍의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부산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8.9m가 관측되는 등 아주 강풍 피해 신고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해상에서는 최고 10m의 높은 파도가 일 수 있다는 예보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해안가에서는 월파나 폭풍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이나 백길, 철도도 이용하기 전에 상황을 꼭 살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코레일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경부, 경전, 대구, 동해, 영동선 등 5개 노선에 대한 열차 운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경로에 따라서 추가로 조정되는 곳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코레일은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달라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지역이 저번에 흰남노가 핥히고 간 바로 그 지역들이라는 게 좀 문제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좀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주변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현님이 또 포항 쪽이네요. 안타깝습니다. 피해 없으시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아마 이 마음이 다 같을 것 같아요. 안전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예.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뭐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하루 만에 처리를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서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이렇게 하루 만에 일단락됐지만 짚어야 할 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짚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가 대통령실 내부 취재를 통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단락 일단 좀 먼저 들어보시죠. 7월 말 경호처와 관련 업무를 맡은 소수의 참모를 중심으로 영빈관 신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작업이 끝나기 직전인 지난달 말 2년에 걸쳐 878억 6,300만 원이 소요되는 영빈관 신축 예산이 포함됐다.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날짜는 지난 2일. 정무적 고려와 정치적 파장보다는 주로 신축 필요성이란 기술적 논의가 내부에서 이뤄졌다. 네, 이 내용에 주목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한 단락에서 짚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기재부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뚝딱 그냥 바로 반영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또 소수의 참모만이 어떤 논의에 참여했다라는 것도 짚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중간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예산안에 뚝딱 반영을 해줬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소수의 참모만 그 논의에 참여했는데도 이게 기재부의 예산 편성하라고까지 넘어간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상식적이겠죠. 그런데 이런 최종 그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몇 시간 만에 오케이 했다가 또 몇 시간 만에 없던 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했을까? 국민 여론이 예상 밖으로 좋지 않아서 내지 부인 김건희 여사가 또 소환돼서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추정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직접 그리고 가장 먼저 발표한 게 바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안이 상종가를 쳐야 할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을 한없이 끌어내린 것도 사실이잖아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울러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물론 천공까지 소환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기억하잖아요. 네. 이게 불과 반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영빈관 시축 이야기를 꺼내면 이때 6개월 전과 여론이 다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난센스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납득이 되냐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이거 있는데요. 네. 이걸 예상하지 못해서 오케이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 이걸 좀 더 그렇죠. 봐야 되는 건데 네. 솔직히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락가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락가락? 오락가락에 특별한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것도 그러니까 던지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오락가락에 참모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비록 그러니까 밀실에서 소수가 했다고 하지만 한번 몇몇 하여간 집단 토의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검토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굳이 억지로 이유를 찾자면 그게 뭘까를 한참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은 건 딱 하나입니다. 뭔가요? 시점을 보는 건데요. 시점? 자, 제가 조금 전에 논란은 하루 만에 일단락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예산 편성에서 취소까지의 과정으로 넓혀야 되는 겁니다. 아하.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좋아, 빠르게 가라고 결재를 내린 시점은 철회 지시하기 하루 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지난달 말에 예산 편성안이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 전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거는. 그럼 아무리 짧게 잡아도 보름 넘는 시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에 대해서 오케이 한 시점은 아무리 최단거리로 잡아도 지난달 말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의 어떤 상황이 오케이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뭔가요? 제가 찾은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미약하나마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던 시점. 이거 말고는 저는 찾은 게 없습니다. 그 미약한 상승세에 고무됐다가 들끓는 민심에 앗뜨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중으로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빈관 신축에서 철회로 이 결정도 온탕에서 냉탕으로 오갔던 거고요. 지지율에 고무된 마음에서 급격한 위기감으로 그 마음의 행로도 온탕에서 냉탕으로 오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듭니다. 빠르게 철회하긴 했지만 결국은 위기를 좀 자초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승민님 가계부도 이렇게 살림은 안 합니다 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라디오헤드님 숟가락 뒤집듯이 바꾸는 건가요? 영빈관이 중국집 이름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김종인님 찔러보기식 정책이네요. 발표 먼저 하고 나서 화들짝 놀라서 철회하고 해주셨고, 큐빅동지님은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 조금 전에 발표라고 하는 지금 단어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 점에서 짚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가요? 이건 대통령실이 발표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예산안을 끼워 가지고 예산안이 제출이 됐고 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인가요? 그렇죠. 의원이 찾아서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이 그 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저희 영빈관 신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국민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끼워 넣어서 그렇게 처리해야 될 성질의 문제냐. 사실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서 인용하신 보도를 보면 왜 애초에 이 사안을 소수 몇 명만 논의를 했을까 이 궁금증이 남는데 왜 그러냐면 이 보도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들도 영빈관 신축 예산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좀 대통령실이 살펴야 할 것 같고요. 8742님이 해도 태클 안 해도 태클 이런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영빈관 신축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좋자고 하는 게 아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 영빈관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 점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건 후임 대통령이 판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다시 말해서 멀쩡한 청와대가 갑자기 용산으로 이전할 거라고 그 전 단계에서 5년 전에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아하, 그렇군요. 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대통령실의 답변은 무엇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를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9월 19일이죠. 이 한 대목을 보면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선언, 14 선언,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교실에서 북한이라는 특정한 교우에만 집착해온 학생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제 뉴스가 많이 됐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 이렇게 대놓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이게 지금 공개가 되면서 정반대 입장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도 여러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진행하되 문재인 정권 때 체결된 평양 공동선언 등등 이걸 기초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북한이라는 특정 교우에만 집착한 결과물이고 대북 굴종 외교의 결과물일 텐데 그렇다는 이유로 그럼 안 받을 겁니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집착이라는 표현이 대북 관계를 한미 동맹의 기초 위에서 풀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말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예. 만약 이런 거라면 역시 또 반문이 성립이 되는데요. 그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선언한 건 도대체 뭐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그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한다고 한 것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 억지를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집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책 노선이어서 이렇게 강조를 한 걸까요? 자, 그렇다고 치면 그럼 그 핵 억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선제 타격은 설마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혹시 한미연합훈련 재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걸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자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거라면 또 반문이 성립이 되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돈 든다는 이유로 훈련 줄이자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문입니다. 반문. 일단 이거부터 좀 교통 정리를 하고 입장을 피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확장된 억제력에는 미국에 있는 핵무기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패키지가 포함될 거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을 했던데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반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요. 이 반문에 또 대답을 하실 분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아마도 어떻게 말할지 궁금한데 바로 그게 이제 모든 집약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라고 좀 봐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연설문의 내용이 그럼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얼마나 더 다른 것인가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핵심 키워드들은 뭐가 될 거다 이런 전망 기사들은 나오고 있던데요. 예.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음.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적 쇼로 규정한 데 이어서 지금 이제 집착 발언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JB의 지적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궁금하긴 궁금해요.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자 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이렇게 유엔 총회 가기 전에 보도가 되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관심을 받을 거라는 거를 당연히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유엔 총회에 가기 때문이죠. 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 문제라고들 그러거든요. 네. 많이 주목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유엔 총회 연설의 핵심 내용도 결국 북한 핵 문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 전에 북한은 이른바 핵 법제화에 선언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네. 이런 상태에서 국제사회 관심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메시지를 보내야 반응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과의 어떤 차별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현 정권 입장에서는. 네네. 그 차원에서 뉴욕타임스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관심은 최고조에 이르렀으니 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것 같고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그랜드 바겐의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초가 될 한일 정상회담이 유엔 총회 기간에 있을 거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데 일본에서는 또 합의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약간 틀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 대통령실이 좀 섣부르게 발표한 건지 이걸 좀 먼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일정이 확정되고 두 나라에서 동시 발표하는 게 관례거든요. 네. 그런데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열기로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선언에 준하는 것으로 봤고 그래서 언론이 모두 그러니까 그걸 기정사실로 보도를 했던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일본에서 발표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그 일본 정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관방장관이 그냥 진행 중인 식으로만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자체도 약간의 이례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판 어떤 줄다리기 차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먼저 치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최종 조율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보실 1차장에 나서서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만날지 안 만날지 지켜보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발표 잠깐 들어보시죠.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네,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건데 뭐 예상됐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짚을 건 딱 하나, 징계 사유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양희 위원장이 얘기한 것 가운데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차 징계의 사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핵심은 그러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한 점. 결국 이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주된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점. 바로 이 점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권한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은 비판이 허용돼야 된다는 점. 저는 이게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가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을 징계의 사유로 지금 꼽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징계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이 저는 더 궁금한 겁니다. 그 다음? 거기서 징계의 기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에 입각해서 소속 의원들의
발언도 당연히 그럼 그게 규율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가장 비판을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대통령에 대한 표현에서조차도 만약에 이런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권한이 적은 사람에 대한 표현은 더 엄격해져야 되는 거죠. 원리상.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더 엄격하게 소속 의원들에게 강제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더 뭔가 궁금하고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징계의 사유를 어떤 논리로 정당화할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요 내용은 바로 이어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인터뷰에서 소화를 할 거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